농민의 고령화, 농촌의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농업. 하지만 메가 트렌드를 논하는 사람들은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적 식량 문제와 환경 보존을 위한 흐름 속에서 먹거리 생산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뛰어넘는 농업의 중대된 역할에 주목한 것인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농업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농사를 넘어 농업을 일으키며 그 속에서 희망을 키우는 마중물이 되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농업의 미래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 품종 개량과 새로운 농업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향상했습니다. 이른바 녹색 혁명이라고 부르는 농업 발전의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산업화와 경제개방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노동력과 농업 경쟁력의 감소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농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에 의존하기보다 첨단과학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농업기계의 기술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신석기 시대 돌을 쓰다가 청동기, 철기 시대 철을 쓰다가 그 홈이나 낫이나 이런 종류는 농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 기술은 그때도 발달하는 게 뭐냐면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작물은 먹어야 되고 어떤 작물은 못 먹고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기록도 일부 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고려 조선 시대에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유전적으로 체득이 교육적으로 체득이 되다시피 해가 내려오다가 본격적으로 농업 기술이 발달한 거는 농기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농업 기술이 이제 대폭 확대가 되는. 농기계는 이렇게 인간의 노동력에만 의지했던 농촌을 근대화했고 현재는 농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0년, 60년 전부터 이제 기술 농업이 발달하게 된 거는 그 소위 말하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라든지 건축 구조물 속에 작물이나 가축이 들어감으로 해서 농업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크라우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첨단 기술이 농업하고 접목을 하면서 농업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죠. 가진 노력에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우리 농업에 반등의 기회가 찾아온 건 최근 몇 년의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그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농업은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농기계 산업이 기계 산업에서 요즘은 이제 첨단 산업들하고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농기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다양한 로봇도 농기계 일종으로 쓰고 많은 분야 산업이 발달하면서 동반 산업으로 농기계가 발달했는데 지금 농기계가 없는 세계 농업, 농기계가 없는 인류의 먹거리 생산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장 농기계가 없다면은 내가 봐는 인간의 엄청나게 많은 인간이 농산물 생산의 문제로 기아에 허덕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농기계가 미치는 영향은 실로 그냥 엄청나게 크다. 농촌의 풍경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농촌의 드넓은 논, 밭에는 사람 대신 자동으로 움직이는 농기계들이 더 눈에 띕니다. 영화 속에서나 꿈꾸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고 농촌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4차 산업기술과 연관된 농기계를 포함해 다양한 농기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한 농기계 업체, 최첨단 농기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정밀 농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작업 방향으로 주행하며 농작업이 가능한 이 트랙터는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자율주행. 그 적용 범위가 비단 미래차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산업계는 물론 농기계까지 확대됐는데요.
이 회사는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농기계가 자율주행함으로써 직접 농기계를 운전하는 분들이 지금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에서 출발시켜 가지고 내가 정한 논에 가서 작업을 하고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대까지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나머지 시간들을 작물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무인 농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작업을 해줄 거라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했었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농가 소득은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또 더 높은 금액으로 노동력을 써야 되니까. 근데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작업을 함으로 해서 또 다른 작업을 또 추가로 제가 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빠르게,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작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미래 농업 환경.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 역량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 양성입니다. 농협, 농진청, 대리점, 그 다음에 일선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농업계 학교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농업기계 센터에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소정의 기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취업을 직접 시키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노문현 씨는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하시는 부모님의 일을 도와 농업을 자연스럽게 접했고 그렇게 진학부터 직업까지 그의 선택은 하나,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고 타보고 만지고 농업기계 관련된 이제 수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저는 연구생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방 경기대 그리고 FFK 지방 경기대를 참가하여 저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고 그런 과정으로 통해 농기계 수리를 더 해보겠다는 의지도 생겼고 제가 창업을 해보겠다는 계기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현 씨는 작년 12월 7년을 준비한 끝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창업했습니다. 농기계가 다양해지고 또 그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정비도 농업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차로 비교하자면 차도 타고 가다가 고장나면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사고 안 나기 위하여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무자본으로 거의 이제 맨 땅에 거의 헤딩하듯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고 도움 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는 문현 씨처럼 농기계에 관심 있는 미래 청년 농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자격증 취득과 전국 기능 경기대회 등을 목표로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NCS 교과 중에 그 실무 과목이 농업용 설치점 정비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 교과목에서 그 산업체 인력 육성에 맞게끔 동력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주요 엔진부터 샤시, 전기장치 관련해서 다 정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NCS 기반 교육 과정은 이론보다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은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후에 바로 그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이론보다는 이 기능적인 것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과정도 모든 농업계 고등학교가 이제 60% 이상 실기를 편성하고 있고요. 이것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그 현장, 즉 내가 맡은 취업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하는 것이 훨씬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층이 높아지고 청년들은 농업을 기피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농업의 가치를 알고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알기에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명확한 미래를 설계하고 또 꿈을 키워갑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농업 기계 관련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솔직히 농업 고등학교다 보니까 생소해서 그 학교를 왜 가지? 너 힘들지 않겠어? 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는데 이론적인 부분과 실습적인 부분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학교는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IT 기술들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햇볕 아래에서 땀 흘리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불러온 드라마틱한 변화죠. 이제는 땅이 없어도 얼마든지 식물을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그 노동력을 늘 투자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반해서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그런 스마트 농업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핸드폰을 보고 집에서 모든 농장 시설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단순 작업이 되풀이되고 여러 가지 위험이 뒤따라 기피 대상이 되었던 기존 농업의 작업 방식을 탈바꿈시켰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샐러드용 상추 품종을 개발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곳. 스마트팜 기술 도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매주 12만 포기의 상추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재배부터 수확 전까지 모두 기계가 작업을 대신해 생산량은 물론 품질까지 높였습니다. 그 스마트 기술을 해보니까 토마토 농장 같은 경우는 3.3 평방제곱미터당 수량이 65kg라던 것이 101kg, 약 55% 증가했다. 관리 시간도 50% 절감되고 연료비도 35% 절감됐다.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그 스마트 농업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사람이 편해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 최적의 그 식물이 요구하는 최적의 순간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 생산비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축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좋다 보니 기계를 다루는 데 능숙한 젊은 층 사이에서 스마트팜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이 청년층을 농업으로 이끄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다른 곳은 노지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스마트팜으로 주로 해서 관심이 생기게 오게 되었고 규모가 많이 크다 보니까 이런 회사에서는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던 것보다 조금 더 심오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지금의 농업 교육은 머지않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인생의 토양을 일구는 터전입니다. 농업의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길을 개척해가고 있는 한승진 대표.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아직은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업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막 스물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농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농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뿌듯하죠. 단순하게 옛날에는 농업은 3D 업종 중에 하나였었죠. 우선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산업이라고 농업을 일컬었는데
최근에는 전부 기계화, 자동화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화, 자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농업 부분에 자기가 응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첨단 기술도 배우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는 충분하게 뒷받침을 할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가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학생이 자신의 역량과 적성에 최적화된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학교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10월부터 2주나 4주 과정짜리 장기 현장 실습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회사에서도 그 학생을 원하고 그 학생도 그 회사를 가고 싶다 하면 취업으로 이제 저희가 11월 달부터 학생들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5일 과정, 4주 과정 거치다 보면 아무래도 취업으로 연결되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불만이나 이제 서로 이게 맞춰가는 과정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바로 업체에서도 일에 학생들이 많이 바로 적응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아무래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책임감도 좀 따라주고요.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농업에 종사하기는 꺼립니다. 그렇다 보니 농업의 가치는 그동안 더 저평가되어 왔고 다른 산업에 비해 홀대받기 일쑤였는데요. 하지만 농업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위험을 주지만은 농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몰랐던 농업의 중요성과 그런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농업은 대단히 그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펴낸 속담집 이담속찬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씨앗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인데요. 21세기 종자는 거대한 산업으로 부상했고 세계는 우량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자 산업은 사실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강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은 그런 형태입니다. 규모의 열세에 의해서 지금 종자 선진국이나 아니면 뭐 인구가 많은 강대국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면은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특징, 빠른 변화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망 미래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농산물 생산과 농업 소득 증가의 기본 토대입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량 안보를 지키려면 종자가 필수죠. 한때 금값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량 수입되던 파프리카 종자. 연평균 3.9%의 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종자 시장에서 고작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금보다 비싼 종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나라 종자 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종자 산업을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시도한 연구개발 사업인데요. 무게로 따졌을 때 금보다도 비싼 종자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종자들이 있거든요.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종자는 무게로 따졌을 때 금보다 더 비싼 종자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고부가치 종자를 만들어서 종자 수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데 목적을 갖고 지난 10년간 열심히 해왔습니다. 종자 산업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원천 기술의 확보. 그것이 곧
국가의 성장 동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정하겠죠. 화훼 산업 분야의 원천 기술은 고유 품종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자 로열티와 관련해 날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화훼 조직 배양묘 생산과 호접란 품종을 육성해 우리나라 화훼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월해작물 종묘 생산을 주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영양계 번식 작물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양계 번식 작물이 화훼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화훼, 과수 이런 종묘 생산을 하고 있고 팔레놉시스 같은 경우는 저희 품종 개발을 해서 등록 출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지역의 일선 현장에서 어엿한 농업인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청년 농들.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통해 종자강국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K시드 서포터즈라 그래가지고 종자 박람회를 저희가 매년 열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고요. 또 지역대학과 연합해가지고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종자 산업계와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산업계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산업계에 이제 오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가 되면은 학생들과 기업과의 만남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도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적응력이 높은 맞춤형 인재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폐교 위기에 몰렸던 이 학교는 교육 과정을 바꾼 뒤 사정이 달라졌는데요. 숲의 잠재력에서 미래를 찾겠다는 학생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입학을 하는 학생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 와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약간 이런 기계들은 못 다룰 줄 알았는데 다룰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고 이거 말고도 중장비 같은 거를 다룰 수 있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전체 면적의 83%나 되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봉화군.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숲에 관한 관심이 생긴 학생들은 전문 임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데요. 학교는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산림 관련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산림 분야 인재 양성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경상북도에서 작년에 잡은 통계는 2020년도 취업률이 82.8%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 뭐 그 속에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산림 분야에 이제 공무원 공기업뿐만 아니라 산림 분야로 취업하는 확률이 굉장히, 왜냐하면 그 속에 뭐 일반 회사들도 있고 뭐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산림 분야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우리나라 백두대간 산림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산림 생물 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유경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에서 야생식물 종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임업 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밖에 나가서 산에서 야생 종자를 딴다든지 나무들을 채집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배웠었고요. 산림 쪽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그러면서 네,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아무 지식도 없이 들어오면은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고등학교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종자를 많이 보았고 종자를 직접 채집하는 과정들을 많이 겪었다 보니 실무 능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총 면적 약 5,179헥타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여느 숲과 같지만 광활한 면적만큼이나 이곳에서는 매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임업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 있는 살림을 갖고 나갈지, 시대에 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치열한 연구의 현장입니다. 이제 산을 좋아하고 이제 나무와 꽃들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럼 이제 산림계 특성화고에 진학을 해서 전문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조금 더 숲에 저 한 발짝 다가가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숲을 되살리는 복원이 아니더라도 산림과 관련된 분야로 취업을 하셔서 저희 대한민국의 숲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숲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각박한 사회를 사는 현대인은 위로와 위안, 그 해답을 숲에서 찾곤 합니다. 시대가 빨리 변하고 너무 기계화되는 시대에서 이제 저희 산림치유원은 이제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준다, 산림으로. 이제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숲천취득 같은 거를 이제 마음껏 흡입할 수 있는 숲길 산책, 그리고 또 이제 음이온을 활용한 또 숲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숲의 경관 등을 보면서 이제 누워있는 해먹 체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산림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분명 지속적인 교육일 것입니다. 수목원이라는 곳은 뭐 일반직들도 직원을 근무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근무 특성상 숲과 자연, 그다음에 이런 산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제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이미 그 고등학교 학부 시절에 숲과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기초 학문들을 경험을 했고요. 바로 실전에 들어와서 그런 기초 학문을 베이스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유구한 역사 동안 쓰여온 자원이었습니다. 가공하기 쉬워 다양한 방면으로 고루 사용되어 왔고 인류의 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목재 산업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환경 문제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친환경 소재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목조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친환경 뭐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숲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목재 산업과 동시에 어떤 숲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산업에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산림 사업이 확대되고 전문화되면서 민간 산림 관련 등록 업체 수도 2018년 8,390개에서 지난해 11,483개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국산 목재 가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우 씨. 제재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그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눈여겨보았던 회사에 현장 실습을 통해 채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임업, 기계, 조교를 맡고 있어서 우드그랩이나 지게차 같은 부분들은 자신이 있었고요. 하지만 제재에 대한 내용들이나 그리고 몰더 그리고 목재의 특성 그런 부분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약간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배운 내용이 많고 이제는 딱 보면은 무슨 나무인지 알 정도로 적응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학교를 다닐 때부터 관심을 갖고 산업계하고 호흡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이 이제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기존 산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저 친구는 참 쓸만한 친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거든요.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필요에 의한 공간을 넘어 살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기술은 발전하고 삶을 더 편리하게 변화시킬 요소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인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소통과 휴식,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조경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경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이 이제 예전에는 단순히 어떤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공공공원의 존재가 굉장히 컸다고 하면 현재는 이제 울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각 가정의 어떤 개인 정원이라든지 어떤 민간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작게는 집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도시의 경관과 문화를 재창조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조경. 우리는 범위와 규모를 떠나 자연을 가꾸고 재생하며 문화를 제공하는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한 조경의 다양성에 집중합니다. 앞으로 이제 단순히 뭐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어떤 예전에 있던 그런 범주보다는 이제 실생활에 우리가 뭐 조경이 좀 더 뭐 카페 속에서의 조경이 되든 아파트 단지가 됐든 어떤 뭐 개인 정원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경이 훨씬 접목될 수 있는 범위도 많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우리가 바뀌는 시대에 걸고 있는 그 다양성이 굉장히 좀 앞으로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이 일어나고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조경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의 새로 돋은 싹을 새싹이라고 합니다. 걸음을 주고 잘 다져진 땅에서 자란 새싹은 어느 순간 거대한 숲에 이르게 되죠. 학생들은 새싹에서 숲이 되기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지식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로 거듭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을 하려면 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그 주기나 생활사 그리고 사람이 아프듯이 이제 식물들도 병해충이나 뭐 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지만 그 내용들을 알고 콘크리트에 관련된 옆이면 조경을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상황이나 컨셉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왜 이 수종이 배치가 되는지 그리고 기후까지도 알아야지 전체적인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위주로 해서 일상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경이라고 하면. 이제 뭐 조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농업 관련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차원의 그런 이미지를 이제 깨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좀 유연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조경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제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어떤 선진적인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접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커피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하며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어디서든 커피 마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만큼 대중 속에 깊숙이 스며든 커피는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커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바리스타를 꿈꾸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바리스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최근 학생들은 단순히 학교의 이름값보다는 본인의 꿈을 찾아서 학교 또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히 이론 중심보다는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하는 학과로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품과학과는 학생들이 식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과 실습을 하는 과인데요. 기초과목 농산식품가공, 식품가공기술을 통해서 기초과목을 수업을 한 다음 NCS 과목인 제빵, 제과, 바리스타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을 적성을 찾아가는 과입니다. 실습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적성을 찾아서 관련 자격증이랑 기타 취업에 대한 관심도도 관련 분야에서 관심을 키워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습하면서 이제 제가 잘하는 것과 흥미를 찾기 위해 특성화고에 이 상업고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제빵 자격증도 여기서 학교에서 땄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서 이제 빵집에 취업해서 일단 먼저 다양한 빵을 만들어 보고 경력을 쌓고 바리스타 쪽도 조금 공부하여 이제 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처럼 잘 자라는 작물 하나를 선택해서 재배한 후 시장에 내다 파는 방식은 지금의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농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맞게 자생력을 키우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농업이 꼭 먹는 것만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귀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이게 우리가 오감을 다 동원해서 농업이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나 제과 제빵이나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농업하고 관련된 생명산업하고 관련된 분야가 확장된 거 아니냐. 농업이 다양성이라는 게 농업 단순하게 옛날처럼 그냥 생산해서 그냥 먹고 이것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가져간다. 학교는 먼저 학생들의 경쟁력을 위해 커리큘럼 다양화를 모색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사실 제빵의 원재료가 1차 산업이 농업에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밀가루나 다양한 부재료나 1차 산업인 농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저희 농작물을 이용해서 가공한 게 저희 식품 가공이고요. 그 식품 가공 분야에서도 저희는 제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다양한 학과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른 아이들의 선택폭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단순히 학원이랑 그다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서 커피를 추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영역 말고도 원두를 선별하거나 그다음에 커피를 볶는 로스팅하는 단계, 그다음에 원두를 블렌딩하는 단계, 그다음에 맛을 평가하는 큐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다양한 분야를 교육과정이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전파하고 있고요. 농업의 영역이 전통적인 농작물 재배에서 벗어나 외식, 식품 가공 등으로 확대됐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 곤충 산업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도 확장됨에 따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선택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관련 새로운 직업들도 창출되고 있고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는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고 2020년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올해 첫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실제 저희 반려동물은 전체적으로 아우르면 동물자원과 안에 들어있는 특수동물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동물자원이라고 하는 과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즘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앞으로 그 산업이 확장되어질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 중에 일부분만 떼서 반려동물에 관련되어진 핵심적인 내용만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반려동물 가족들이 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화를 하려고 이 과를 개설했고 앞으로 꾸준하게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전북 장수에 위치한 경주마 목장. 말을 생산하고 태어난 말들을 경주에 뛸 수 있도록 육성하고 조련하는 10명의 조련사가 있습니다. 주우성 씨는 이곳에서 2년차 조련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린 말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 어린 말들이 경주마가 되는 과정을 저희가 해주는 업무를 하는데 이제 주로 해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하다가 운동도 하고 발주대라고 있어요. 발주대에서 이제 말들 이제 스타트하는 그곳인데 거기서 연습도 하고. 말 산업은 농축업 중 1, 2, 3차 산업의 요소를 두루 갖춘 분야로 미래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새로운 직업군 창출에도 많은 이바지를 했습니다. 조련사는 말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업무의 강도를 견뎌내기 힘든 직업입니다. 조련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경주마들이 다이나믹한 경주를 펼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과 함께하는 것만큼이나 우성 씨에게 만족스러웠던 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이제 호주를 처음 넘어갔는데 그때 되게 저는 되게 임팩트를 많이 받아서 저 스스로 그때 진짜 여기는 무조건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갔습니다. 호주 승마 전문학교에서 조련사 교육을 받고 인근 목장에서 조련의 실제를 익힌 우성 씨는 4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우성 씨는 또 한 번 꿈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경력이 많이 부족해요. 아직 젊다 보니까 이제 그 경력을 이곳에서 경험도 많이 쌓고 경력도 많이 쌓고 그러다 여기서 조련사로 개업을 해서 제가 운동시킨 말이 이제 경주를 뛰는 그런 모습을 얼른 하루빨리 보는 게 제 꿈입니다. 송아지 60마리를 포함해 한우 160마리를 사육하는 번시구 농장. 이곳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 서성준 씨. 성준 씨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일찌감치 축산 후계자의 목표를 세우고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얘기를 하면 저희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농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소들이 밤새 잘 있었는지 확인하고 둘러보고 소들이 뭐 발정이 왔거나 뭐 송아지가 설사를 하거나 그런 거를 다 체크한 후에 사료를 주고 이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을 하고 송아지 치료할 거 있으면 송아지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고요. 매일 아침 축사에 들러 소들의 끼니를 채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가업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가 없다면 축산업에 뛰어든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준 씨가 축산업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농업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만으로는 전문 경영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서 그는 농고와 농대에 진학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번식한 지는 오래전부터 하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한 지는 이제 한 5,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송아지 사양 관리를 할 때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송아지도 많이 죽여보고 송아지를 키우면서 힘든 점도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송아지 번식후 사양 관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 그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하면 관행으로 빠지게 되지만 알고 실행하면 새로운 방법을 계속 모색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발전하는 법이죠.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운 게 많았던 성준 씨는 철저한 사양 관리를 통해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고 한 발 더 전진하고 있습니다. 소 키우면서 부모님이 소를 판매하거나 그럴 때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면 조금 깎아서 가져가고 그런 걸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졸업 후엔 내가 저거를 바로잡아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나려면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 손해보는 경영이 아니라 이득을 보는 경영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1세대들이 만든 생산 기반을 2세대들은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군의 삶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농업이 주는 의미 때문인데요. 그렇게 성준 씨는 자신만의 꿈을 향해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지는 향후 10년간 가장 유망한 6개 투자 분야 중 하나로 농업을 선정했습니다. 인구 전망과 현재의 세계 경제 트렌드를 보면 농업은 성장 산업임이 분명한데요. 이런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미래상은 창의적이고 융복합적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적 자원 없이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되기 위한 꾸준한 공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배우고 실제로 적응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청년 농업인이 이 농업에 들어왔을 때 발전하지 않겠냐. 처음에는 앞도 하나도 안 보이고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 점점 하고 싶은 용기가 나고 이렇게 해가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 청년이 미래죠. 청년이 들어와서 농업을 짊어지고 나가야 농업이라는 산업이 크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산업이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매년 농업계고 학생들은 지역별 경진대회를 거쳐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전공 능력과 연구과제 발표, 글로벌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미래 농업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농업의 역할은 가장 커지는 데 반해서 우리 그 농업에 대한 그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고등학교가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융복합, 즉 농업계 분야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계 고등학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훌륭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하며 학생들은 각자의 길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기본적인 산업인 농업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또 다른 가치를 더해가고 있는 농업.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이 아닌 탄탄한 기반 위에 확고히 다져있는 경쟁력 있고 건강한 미래 농업을 위한 그 희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